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봄맞이 학부모 입시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소요 시간은 제가 45분 이내로 끊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질의응답을 좀 받고 이제 저희 교과 선생님께서 아마 좀 공부 방법 이야기도 해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설명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선생님께 컨설팅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 오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컨설팅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컨설팅 의미가 있는 건 하나, 과고나 영재학교 가는 아이들이면 지금 시기에 선행을 엄청 땡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고나 영재학교를 갈 것인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알아요, 부모님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조졸 준비하면서 한과형 쓰는 아이를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어떠냐면 유치원 때 시계를 보고 최소공 배수를 찾고 그런 친구예요. 제가 어머니 친구분이 자제라 너무 잘 아는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지금 시기 컨설팅은 저는 웬만하면 크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여튼 그 부분 말씀드렸고 나중에 혹시 질의응답에서 어떤 학교 유형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까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구글 폼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선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컨설턴트 소개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목차 파트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게 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대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학별 고사가 정시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시면 실제 예전에도 정시에서 뭐가 있었냐면 시험이 다 있었어요. 저희 오빠 때는 저희 오빠가 서울대에 면접을 그 당시에 봤었는데 수학 문제 푸는 게 면접이었습니다. 정시에서요. 제가 정시를 하던 시절에는 그런 게 좀 줄어들었었는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변화라고 생긴다는 게 사실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모르고 보신다면 입시가 바뀐다는 뉴스가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전에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좀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눈을 기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거라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 얘기를 최대한 잘 드려볼게요. 그리고 뒤에서 표준 대입 전형 체계는 좀 말씀드릴 거고 대학별 고사 파트를 샘플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면 그냥 책 읽기라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 나중에 제가 집에서 보시라고 이게 크게 유세를 했어요. 못 푸실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좀 굉장히 이런 대학별 고사에서 나오는 요구하는 사고력이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냐면 고려대 자연 문제 나중에 계열적학 보시면 수학과학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제시문에서 공통된 키워드를 찾아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톡방에서 계속 아이들한테 질문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 수업하러 왔을 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은 제가 구제가 안 돼요. 고3 때 오면. 그래서 지금 시기에 최대한 책을 차라리 많이 읽히시고 선행은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 수학 기준으로 아이가 못 따라간다면 얘가 잘 따라가면 끝까지 계속 땡기셔도 돼요. 중학교 때 고3 거 다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걸리는 아이라면 한 1년 정도 땡기면서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100명에게 맞는 입시 전략은 다 달라요.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행을 엄마가 시키셔도 너무 안 돼서 한 6개월에서 1년이 한계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본인이 안 되는 거 시켜봤자 어차피 애가 기억을 못하니 너무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문제들을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책이나 읽혀야겠다 하고 결론을 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 파트는 오늘 계신 부모님들 중에 절반은 해당이 되시는데 아마 절반은 해당이 안 되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올해 3월에
지금 이미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로 1년 정도 이 새로운 계획이 적용되는 아이들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5학년 부모님부터는 이 발전 계획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얘기 한마디도 안 할 거라서 나오고 있는 안이 수능을 절대평가로 더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일종의 수능이 자격고사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을 취득했다고 하면 대학별 고사를 치르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논의되고 있는 게 저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데 내신 평가를 외부 기관에서 출제를 하고 학교에서는 수행 평가만 출제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옛날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하던 시절과 거의 비슷한 그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긴 할 텐데 그때 나오게 되면 초등학교 5, 6학년 부모님들은 열심히 보셔야 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잘 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제가 계획 편안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2022 개정교육과정을 통한 고교 학점제는 가장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돼서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참고했던 책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분들을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최근에 약간 상반기는 입시 컨설턴트들이 시간이 좀 많은 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공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 읽었던 책 중에 너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감동받아서 막 장문의 감상문도 블로그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로 이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얘를 꼭 한번 사서 다시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정리가 정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대입제도 변천사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같이 보셨으면 하는 연도가 몇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962년과 63년 그리고 80년을 보게 되면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사제라는 게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 제도가 부활할 일은 없는데 그냥 굳이 지금 새로 바뀌는 제도랑 연결을 해보자면 대학별 고사가 이때 중요했구나 라는 이야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0년이 되게 되면 대학별 본고사가 생겼어요.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능의 변별력이 줄어들면 과장 좀 보태서 본고사와 비슷한 상황이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전 동의합니다. 근데 본고사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지는 시대의 대학들은 아이들이 최소한 이과를 진학한다면 우리 과에서 공부할 역량이 있는지는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 오늘 4월 8일 기준으로 확정된 건 경희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이수했던 과목을 보겠다라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넓은 범주에서 본다면 일종의 평가, 본고사가 새로 생긴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깊이 듣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2026학년도 입시, 올해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부터는 스카이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을 좀 합니다. 어디에서 반영하냐면 원래 수능 100%로 선발을 했었던 정시에서 반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새로 생긴 제도냐? 아니죠. 몇 년도에 내신 반영했죠? 8, 90년대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에서 제가 TMI 말씀을 좀 드리면 대형 학원들이 엄청 성장을 하게 됐던 계기가 90년대 중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신이 반영이 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갔다가 내신이 안 나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빠져나와서 다 같이 모 학원에 등록을 하고 엄청난 실적이 나오면서 기숙학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한 학원에서 수능을 대비하는 시대가 열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역사는 반복되니까 제가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2008년은 한번 별표를 해두시고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때 표준 점수와 100분위 1을 미제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은 우리 아이들이 한 2028에서 7을 수능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공하는 항목이 다르니까.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변별력이 다소 떨어질 때 서울대는 이 전후로 해서 정시에서 논술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고사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시에서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샘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의 대입제도가 사실은 가장 단순화가 되어 있어요. 왜 단순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냐면 그 표준 대입안이 나오게 되면서 옛날에 정말 다양했던 전형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모든 기록에만 의존해서 대학의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저도 최근에 이 자소서가 없어지고 많이 봤었는데 아이 내신 성적은 스카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스카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연대를 교과로 쓸 성적은 안 됐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었고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도 그 서류 평가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기부가 텅텅 비었던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좀 나의 이야기를 할 창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생기부 잘 써주는 학교인가요? 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제 맥락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는 다른 파트는 사실 어차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쪽 파트를 보시면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꼭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절대평가가 늘어나면서 또 하나 생겼던 부작용도 말씀드릴게요. 저희 때는 영어도 상평이었고 저희 때는 한국사도 상대평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시로 이제 줄을 세우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사탐이나 과탐이 그렇게 매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018학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회탐구랑 과학탐구가 제가 이상한 말 한번 쓸게요. 괴랄해졌어요. 그 게임 용어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상해졌냐면 그 대치동의 S학원에서 주는 엄청난 콘텐츠 과탐 콘텐츠가 없으면 과탐에서 좋은 등급을 취득하기 어려운 시대가 영어 절평의 풍선 효과로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절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상대평가 과목들은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쪽 파트는 복습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그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걸 보더라도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가세요? 네. 제가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대입 전형 체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목적은 뭐였냐면 입시를 좀 단순화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과 또 컨설팅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잘 됐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는 그런데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어떤 거냐면 내신 성적을 위주로 줄을 세우고 보통은 그렇게 줄을 세우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선발을 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좀 아시는 대학 중에서는 그 연대가 이거는 TMI니까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작년도 입학하던 2, 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없이 대학별 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1차에서 내신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에 대학별 고사를 봐서 선발을 해서 연대를 갈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기 애매한 친구들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 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그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고 수능 최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신 커트라인은 아직 발표가 다 나지 않았지만 일부 과들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신 성적 플러스 서류 정성평가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입니다. 경희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약 70%에서 90%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서류평가를 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에 내신의 차등을 체감하게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 이랬죠. 학생들을 보면 내신이 한 1.3이 되는 아이가 같은 과를 떨어지고 1.4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내신이 9등급제에서 몇 등급제가 되죠? 그러면은 연대 같은 이게 더 유지가 잘 될까요? 아래 게 유지가 잘 될까요? 상위권 대학에서 아래 걸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 플러스로 서류 내용도 조금 보고 종합보다 덜 보겠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대학별 고사 혹은 수능 최저라는 그런 전형 요소를 쓰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8 대입 개편과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는 상위권 대학들이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내신 성적이 지금도 1순위이긴 한데 거기에 플러스로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비교과 활동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두 전형의 차이를 제가 좀 수치로 설명을 해보자면 정확하진 않지만 학생부 교과 중심은 교과가 한 8할에서 9할 정도 들어간다면 학생부 종합에서는 교과가 한 50%에서 60% 정도 들어가고 이제 서류로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다 정도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가 되니까 이제 생기부 적는 기록 내용이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원장님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강남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 맞아요. 논술을 가장 잘 가르치는 분들은 대치에서 이미 수업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안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 합격생이 많은 학교들은 대체로 대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너무 안 나왔을 때는 논술을 고려를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리미리 누적 학습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독서랑 그리고 하나 강조하는 건 수학 이렇게 두 가지 시키시면서 웬만하면 위에서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편해요 이게. 그리고 그 특기자 전형은 지금은 거의 일부 계열이 아니면 폐지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는 연대를 특기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굉장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열되어 있던 시기라서 특기자 전형으로 내가 썼던 어떠한 보고서나 산출물 같은 걸 내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제 내신이 낮으면 그 서류로 뒤집는 시대가 거의 좀 저물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전 내신 좋았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나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입시 좀 빨리 끝났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수능 위주 전형이 어떤 게 있냐면 수능 성적만 반영을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 수능이 계속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수능 위주 전형에서 서울대는 교과 평가를 반영합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반영하는 건 생기부 기록이에요. 그리고 연세대도 교과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연세대는 아직 2016 확정은 안 나왔지만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신 등급 숫자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수능만 보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로 고려하셔야 하는 게
내신 성적 혹은 생기부 기록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얘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그리고 아까 대학별 고사라는 이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학별로 시험을 치는 게 있다. 그런데 지금도 정시에서 시험을 치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의대입니다. 메이저 의대는 정시에서도 MMI 면접을 봐요. 나중에 제가 뒤에서 MMI 면접 문항을 보여드릴 텐데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딜레마가 생겼을 때 판단 기준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거 평가 안 하면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의대생들이 사고를 치면 뉴스 되게 크게 나요.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검증하는 장치가 없으면 아이들이 이제 학부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의대들은 MMI라는 이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들도 정시에서도 면접을 실시하는 곳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서울교대만 4명인가 보냈는데 그 교대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교사도 사고를 치면 기사가 크게 나요. 너무 공감하세요. 출신 교대까지 이렇게 낱낱이 밝혀지는 게 이런 좀 사회적으로 약간 지위가 높다기보다는 좀 존중받는 직업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대도 그 면접에서 이 친구 교직 인성과 적성이 맞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수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게 확대되는 거다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더, 연세대학교도 정시에서 면접이 있어요. 제가 그 면접을 매년 수업을 해서 아이들을 연대 한 9명, 10명 이렇게 보내는데 연대는 국제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정시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냐면 제시문이 한 3개에서 4개가 나오고 문항이 2개가 있는데 교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볼까요? 그 태블릿에 녹음을 합니다. 녹화를. 무슨 의미냐면 그냥 그게 면접일까요? 시험일까요? 저는 시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8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그러고 연습지 한 장 줍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말할 거 정리한 뒤에 태블릿에 대고 5분 정도를 채워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고3 때 왔을 때 아예 말해본 적이 없으면 구제가 안 된다는 전형들이 그런 전형들입니다. 수시로 학생부 종합 면접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같은 유형의 면접을 보더라도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면 잘 돼요. 그런데 정시로 쓰는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한 적이 없어서 그 면접을 못 봐서 성적이 충분했는데도 연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 대학별 고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 그래도 나름 크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을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모든 걸 읽지 마시고 제시문 3번만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쉬운 제시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들은 대부분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단한 게 틀리면 환자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대 MMI 면접의 핵심은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내가 그러한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을 근거를 통해서 정당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의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거나 할 때도 근거를 통해서 내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학부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상황에서 그 중간고사 준비를 미루는 거랑 뭔가 선택을 하는 게 낫죠. 그 뒤에 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의견 충돌이 나옵니다. 제시문 5에서도 의견 충돌이 나오고 제시문 8에서도 평등이라는 개념, 철학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얘기해도 되나? 초딩 때부터 의대 보낸다고 막 수학 막 시키고 하시잖아요. 이거 못해요, 어차피. 그쵸?
그러면 메이저 의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초등 의대반도 보내고 그럼 논술학원도 보내라 이게 절대 아니고요. 책을 좀 읽히세요. 진짜 책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맨날 제가 톡방에서 책 읽으세요, 유튜브 보고 이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질문해보세요 하는 이유가 그냥 애를 안 키워봐서 네가 그런 말 한다가 아니라 그냥 입시가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를 물어보세요. 그러다 싸우실 수도 있는데 그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는 그래도 먹히잖아요. 중1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싸우거든요. 엄마랑.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연세대 기회균형으로 기출 이름을 수정을 해놨어요. 아마 프린트에서 잘못 나갔을 텐데 이거 8분 안에 읽고 5분 동안 답변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못 푼다 그랬죠. 그냥 쓱 한번 보세요. 문제 먼저 읽으시고 제시문 보시면 제가 왜 못 푸실 거라 했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눈에 안 들어오지 않으세요? 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책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나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가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랑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증명한 베리 마샬 박사의 사례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그 현대의학의 원칙을 부정하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나왔고 제시문 다에서는 음모론이라는 얘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다루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시문 가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태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나와 다에서는 음모론이 관점이에요. 이거 8분 안에 할 수 있으세요? 네,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대학별 고사예요. 자, 얘는 더 중요해서 별표 치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입니다. 면접을 한 수능 5일 전에 봐요. 악랄하죠. 그런데 이게 자연계열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면 과학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문제 1번에서 가에서 달을 읽고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문제 1에서 답한 두 개념에 대한 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문제를 잘 푸는 훈련만 받았던 아이들은 제가 이거 고3 때 오면은 극복 못한다 한 이유가 보이시죠? 이게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적어도 스카이 대학쯤에 가고자 한다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착잡하시죠?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이 말하면 또 좀 그런데 저희 땐 더 했어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이. 왜냐면 저희 때 애들이 많았고 지금 애들이 줄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건 토대로 제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게 확장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보셔야 두렵지 않습니다. 그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 걸 제가 좀 가져왔는데 2026에서 2027학년도에 정시 일반 전형에서 생기부 내용이 반영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내용 혹은 내신 성적 그러면 이게 통합사회랑 통합각을 보는 2028에는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을 쓰는데 수학과를 써요. 그런데 확통만 듣고 미적계열을 안 들었어요. 뽑기 어렵겠죠. 근데 이 서울대가 교과 이수 현황을 보던 것을 경희대도 이제 보겠다고 3월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생기부 내용이 조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은 워낙 좋은 자료가 많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은 논서 수령 내신 평가 강화입니다.
뒤에서 제가 마지막 쪽에서 고교 학점제 쪽 넘어가면서 고등학교 과목 이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면 오지선다 평가가 힘들겠구나 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시고 여기는 또 같이 보실게요. 이 현행 수능이 어떻게 되냐면 국어랑 수학이 공통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랑 과학도 공통이 돼요. 그러면 변별력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왜 계속해서 오늘 제가 N번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진작에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수능 실시에 따른 변화 이쪽 장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필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안 하셔도 어차피 영상 올려드릴 거라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일단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내신이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필기하고. 안 웃으시네. 앞부분이 너무 힘드셨어요, 혹시? 그 문제가 좀 많이 어렵긴 하죠. 그리고 이번에서 정시 모집에서 내신 성적이 반영될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교과 이수 항목이든 아니면 그 과목 자체의 숫자든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던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근데 스카이가 그러던 걸 이제 한양대도 하고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하는 걸로 점점 늘어나는 확장이라는 걸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3번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대학별 고사, 논술 면접 추가 실시. 이것도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원래 그랬어요. 근데 확장된다. 그리고 하나 바뀌는 거는 원래는 면접이라는 게 사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이론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내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 과가 왜 오고 싶니?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좀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좀 일종의 시험에 가까운 그런 면접을 빙자한 시험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양대가 올해 재심원 면접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면접이라는 이름이지만 말로 하는 논술에 가까워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같은 이야기겠죠. 생기부만 외우면 됐었는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면접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5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쭉 봐주시면 되고 6번은 근데 원래 그랬어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한다는 게 정성평가가 정량평가의 대처점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생기부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이 친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구나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원래도 했겠죠. 네. 근데 이게 왜 확대가 된다라고 하냐면 원래는 내신에 기대서 대학들이 물론 실제로 그렇게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략 연고대 정도는 내신 1.5면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신 1등급이 10%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신의 신뢰도가 좀 줄어요. 그래서 생기부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7번 전공 연계 과목을 설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뒤에서 샘플 다시 안내 드릴게요. 이쪽 파트는 그리고 이 책 있잖아요. 제가 참고했던 책에 페이지도 표시해놨으니까 꼭 다시 읽어보세요. 참고로 저 이분들 모릅니다. 이 책이 진짜 너무 좋았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학의 중요성이 감소를 할 것인가 하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게 제가 참고로 저는 이 학원에서 한 번도 받지 않아요. 수학 학원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수능 체제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봤어요.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봤죠. 그런데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 대학별 고사에서 좀 이름 들어본 대학들은 다들 수학이 전범이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수능에서 수학이 공통이 된다고 해서 대학별 고사가 공통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학을 뭐 옛날처럼 막 수능 범위까지 막 엄청 딥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감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한데 저는 대학별 고사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반대로 엄청 더 커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현역일 때는 교육과정에 행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수해서 들어간 해엔 교육과정 행렬이 빠진 첫 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 복전을 했었거든요. 듣다가 때려치긴 했는데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 선형대수 수업을 듣는데 원래 첫 시간이 행렬이에요. 근데 그거 원래 수업을 안 하는 파트예요. 왜 애들이 다 아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행렬을 안 듣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주 그냥 거의 욕만 안 했지 거의 욕을 하시면서 행렬을 내가 왜 가르쳐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공통수학 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그 부분 평가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문과 성향이면은 제가 뭐 추가로 더 드릴 중요도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없지만 이 친구가 약간 이과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수학은 진짜 더 제대로 하셔야 하고 특히 고등학교 이수 과목에서 수학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선택 잘하는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질의응답은 저희 뒷타임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받을 거라 저는 11시 안에는 제 파트는 12시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관심 없으실 건데 부산대도 미적기하가 논술에 나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앞에서 그냥 수학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봤자 별로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고려대 논술 문제 이거 올해 입학한 아이들이 치른 문제 그리고 그 뒤에는 서울대학교 면접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고려대 논술 문제를 보면 전범이에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가 다 나왔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미적, 확통, 기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제도임에도 아이들이 논술고사 볼 때 어차피 전범이 다 합니다. 그리고 공통수능 체제가 된다면 이런 대학별 고사의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문, 자연계열 모두 수학 역량이 중요해진다 써놨는데 이건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문제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풀 줄 몰라서. 이게 서울대 면접 기출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말이 면접이지 시험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서울대가 2028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면접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학 문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 공대 대부분 학과들은 수학 문제를 풀고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는 면접을 했습니다. 공대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기계공학과라고 해서 물리 보지 않아요. 수학시험 봅니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서울대는 상경계열도 수학 면접을 받습니다. 올해 나온 문제예요. 그 경영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소비자학 전공 의료학과, 뭐 자유전공 쓰는 아이들은 수학 면접을 봤어요. 인문계열입니다. 수학 중요해요. 상위권 대학 가려면. 그래서 여기가 수열 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수능 문제만 잘 푸는 수준이라고 해서 이걸 설명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진짜 제대로 했어야 면접이든 논술이든 비벼볼 기회라도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짧게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예요. 근데 제가 또 무슨 말 할지 짐작하시죠? 고교학점제도 원래 있긴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영재학교 같은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 시범학교는 사실 2013년 이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육부의 수건사업이고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시게 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는 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시점에 고교학점제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확대가 됐으면 됐지. 이런 자료들은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제가 레퍼런스를 넣어놨는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특징은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머님들께서 대학 다닐 때 그 정도의 학점 이수는 아니고 그냥 학기별로 내가 선택 과목을 조금 더 선택할 자유가 생겼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입시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최대 이수학점에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국수형만 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 과학, 그리고 기술, 과정, 예술 파트도 이수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또 특이한 게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는 미도달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학교 출석만 하면 어쨌든 과목 이수한 게 됐잖아요. 등급이 9라도. 그런데 고교학점제의 특징은 이 친구 도저히 수업 태도가 혹은 뭔가 출석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점수가 진짜 형편없다 하면 미도달로 해서 추가 이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재수강이랑은 달라요. 그런데 이 평일 오전에 이과지 오는 분들의 자녀가 미도달을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혼란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학교에서 이 과목이 개설이 안 되면? 에 대비해서 공동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참고로 공동교육과정도 저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희 때는 그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뭐 공동 수업이라고 해서 뭐 연구 논문 쓰기 이런 수업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개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그렇게 테스팅 보드를 거쳐서 지금은 제도를 정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국제 경제나 국제 정치 같은 과목이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일반고에서는.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이 그런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과목을 이수할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안에서 이렇게 뭐 종류가 나뉘긴 하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에서 안 열리는 과목이 있다고 할 때 옆 학교를 가서 듣는 것도 되고 온 캠퍼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학점 이수 같은 제도는 원래는 방송통신고에서 열리는 일부 과목을 학생들이 그냥 이수하면은 이수에 따라 한 줄 적어주는 형태가 약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그게 조금 더 확대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고교 대학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개설해 줍니다. 보면 되게 재밌게 생긴 과목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열었던 과목만 좀 가져왔는데 법, 윤리, 종교 다양성, 인종 편견과 포용에 관한 고전 읽기. 재밌게 생겼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리얼 라이브즈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한 공감 함양. 그래서 학교에서 열리기 힘들었던 그런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게 현재 고교 학점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좀 들으면서 나 때랑은 그래도 질적으로 많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저는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죠, 제가.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외대에서 열어주는 그 베트남 관련 이해 강의, 뭐 아랍 관련 이해 강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들으러 다녔는데 근데 그때 이런 거 들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제가 짧게 살펴보고 한 3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오지선다형 평가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실용통계 오지선다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미디어 영어 뭐 이런 거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뒤에 보시면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오지선다 안 되겠죠. 그리고 윤리 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이런 과목들 딱 봐도 오지선다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논서수령 평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하고요. 참고로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쪽도 절대평가였어야 된다고 보는 게 약간 엇박자가 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학에 간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물투, 화투, 생투가 다 절평이었는데 이러면 다시 상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창의공학 설계는 누가 봐도 오지선다가 안 되겠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과목들을 보실 때 여기에서 어떻게 1등을 하지 보다는 저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유튜브 채널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유튜버들을 몰라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안 될 과학이랑 이과형 이런 그 되게 좋은 채널이 많거든요. 계속 그거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교육 과정을 접할 아이들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자료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따끈따끈하게 나온 자료라서 이쪽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자연계열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선형대수 수업 들을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연계열은 내가 앞에 들은 과목이 없으면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가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 생명 겁도 없이 들었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 생원까지만 했거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수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안 들으면 감점을 하겠다. 무슨 의미냐면 그거 안 들었으면 너는 우리과 오지 마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장 과목은 들으면 가점을 하겠다. 그러면 진짜 너가 우리과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까지는 선택했어야지. 사실상 다 들으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여기 보시면 제가 수학 왜 중요하다 했는지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탐 안 들어도 수학을 하면 그래도 공대 갈 수 있어요. 컴과 갈 때 과학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단정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컴과 거 들을 적에는 그 공통 과학만 좀 버티면은 과학을 피해서 어쨌든 졸업할 길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계속 수학 중요하다 하는 게 수능이 공통으로 바뀌더라도 미적투랑 기하까지는 이과 갈 거면 들으라는 게 대학의 메시지라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뒤에 넘어가서 이쪽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참고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두 개가 예전에 화투에 해당하는 걸 두 과목으로 쪼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학과 에너지는 물투예요.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공대 갈 거예요. 물리를 피하고는 오지 말라는 말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리는 근데 또 베이스가 수학이라서 그냥 현실이 그래요. 첫 단원 역학 가자마자 수학이라 그래서 수학을 못하면 공대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의대를 갈 거니까 물리를 안 해도 될까? 아니에요. 의예과도 그 물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물론 매우 엄정한 기준에서의 학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의대에서 많이 하는 연구가 그러니까 AI와의 융합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진단 기기도 많이 발전을 했죠. 물론 근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의사가 된 친구들은 야, 기계의 원리 같은 거 몰라도 돼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좀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려고 한다면 물리를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대 가는 친구들한테 역설적으로 물리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경희대가 뭐 또다시 한번 검증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도 특히 치대는 그 이빨 빼는 거 그 물리거든요. 작용점, 힘점, 받침점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거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빼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과를 갈 생각이 있으면 수학하고 물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리를 해석하는 언어가 수학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더 하시길 바라는 건 아이가 지치지 않는 선에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학 선행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은 수학 선생님께서 전문가라 더 잘 말씀해 주시긴 할 텐데 높아심을 말씀드리자면 그 경시대회 수학 이런 거 좀 풀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아니에요. 아이가 따라 그냥 푸셔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과학고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좀 아이가 진짜 영특해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일부 아이들이라면 경시대회 수학을 당연히 풀어야 돼요. 막 어릴 때 성대 경시 나가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공부가 맞는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건 저희 제자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 준비한다고 수학을 그 경시대회 수학에 맞춰서 준비하다 그거 다 떨어졌는데 일반고 가니까 일반고에 맞는 수학 공부가 안 돼 있어서 문제를 못 풀어내고 결국에 내신도 망하고 입시도 망하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딱 봤을 때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
이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많이 보여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버거워하는데 하시면 과감하게 그런 건 빼고 좀 더 기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습을 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가실 분들 있으면은 뒤에 질의응답은 제가 촬영은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시간도 여유가 되시면 남아서 질의응답 들으시고 아닌 분들은 그 뒤에 부분까지만 듣고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